실패하면 한국은 국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알제리 정부의 최후 통첩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프랑스가 10년간 600만 달러를 퍼부었음에도 결국 도망친 죽음의 사막.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이 땅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손을 든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3일이면 포기할 거라며 조롱까지 해댔죠. 하지만 6개월 뒤 자막 한복판에서 대하 5톤이 쏟아졌고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 고문에게 직접 선언했습니다. 당장 이 나라를 떠나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의 조롱을 뒤집은 한국이 만든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키우겠다는 말은 북극에서 바나나를 키우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낮 기온 50도, 밤 기온 10도, 40도의 일교차 속에서 어떤 생물도 버틸 수가 없어요. 프랑스가 3년간 수백억을 투자하고 내린 결론도 같았습니다. 불가능. 딱 한 단어였죠. 그래서 불도저가 왔습니다. 2025년 8월 섭씨 52도의 알제리 와글라주. 프랑스 수석고문 앙리 뒤몽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현장 소장에게 고함쳤어요. 지하수 오염원이니 흔적도 없이 묻어버려라. 철거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유세프 벤케다. 이 나라 수산청 기술국장입니다. 20년을 바친 공무원이에요. 그런 제가 그날 넥타이가 풀린 채 불도저 궤도 앞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장관님 최종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앙리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군요. 감사관은 폐기 서류를 제 얼굴에 들이밀었고 농민들은 철조망에 돌을 던졌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모래 속에 묻히기 직전 지평선 끝에서 낡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와글라 주청사 3층. 제 방은 언제나 섭씨 24도로 맞춰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프랑스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하라 내륙 수산양식 타당성 최종 평가서라는 제목이 박힌 300쪽짜리 문서였어요. 결론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미네랄 불균형 및 극단적 일교차로 인해 경제성 있는 양식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공식 견해였죠. 3년 동안 우리 예산 200억 디나르를 태운 끝에 나온 결론이 고작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앙리 뒤몽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에어컨 바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호텔 스위트룸에서 거는 전화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유세프, 오늘 현장에 나와주게. 철거 절차를 감독해야 하니까. 감독이라니. 제가 20년간 매달린 사업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라는 뜻이었어요. 앙리의 목소리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업무 처리를 하듯 담담했죠. 아니, 담담한 게 아니라 지루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 20년이 그 사람에게는 처리해야 할 서류 한 장에 불과했으니까요.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바깥에 트랙터 3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미드가 이끄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소뚜껑만 한 손으로 돌멩이를 쥔 채 눈이 벌겋게 충혈된 사내들이 수십 명은 됐어요. 물 도둑놈들 당장 나가라. 하미드의 고함이 사막 위로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52도의 열기보다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양식장 프로젝트 때문에 주변 우물 3개의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 연구소가 그들의 생명수를 빼앗는 괴물이었던 겁니다. 철조망 안쪽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불도저 한 대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고 프랑스 기술진 4명이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3년간 수백억을 들인 연구시설을 철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반나절이라니 허무했습니다. 아니, 허무한 것도 사치였어요.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불도저 앞에 섰습니다. 궤도 앞에 양복 차림으로 버티고 서니 기사가 당황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엔진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돌이 날아와 제 어깨를 스쳤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장관님 최종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결재 없이는 못 밉니다. 목청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외침은 불도저 엔진 소리에 반쯤 묻혔어요.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 위에서도 또각거리는 이탈리아산 구두. 앙리 뒤몽이었죠. 유세프, 이 소동은 대체 뭔가? 앙리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찍어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은발이 햇빛에 번들거렸어요.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 제 꼴을 위아래로 훑더군요. 넥타이가 풀리고 양복에 흙이 묻은 제 모습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적 사망 선고입니다. 국장님. 3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습니까? 지하수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10분의 1 수준이라 미네랄 균형을 맞출 수 없고 일교차 40도 환경에서는 어떤 갑각류도 쇼크사를 피할 수 없소. 숫자를 읊을 때마다 앙리의 목소리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300쪽짜리 보고서를 통째로 외운 사람처럼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진 건 직감뿐이었고 앙리가 가진 건 데이터였어요.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직인이 찍힌 공식 데이터 말입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산림감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재무부에서 파견 나온 이 사내는 언제나 서류 가방을 끌고 다녔어요. 가방 속에서 폐기 결제서를 꺼내 제 코앞에 펼쳤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벌써 감사원에서 2번이나 경고가 내려왔어요. 살림의 볼펜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결제란이 텅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3년간의 연구도 20년간의 꿈도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도요. 고향 마을.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추진한 첫 번째 양식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고향 어민 23 가구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눈빛이 보입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체념한 눈빛.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죠. 또 실패하면 이번엔 어떤 눈빛을 감당해야 할까. 차라리 제 손으로 깨끗하게 끝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허리춤에 무전기가 찢어지듯 울렸어요. 작업 스톱. 한국팀에게 3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라시드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장관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저는 볼펜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무슨 한국팀입니까? 앙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선글라스를 벗고 무전기를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삼류들이 뭘 할 수 있겠나. 프랑스가 3년 동안 못한 걸 반도 국가가 석 달 만에 해낸다. 장관도 참 궁색한 핑계를 찾았군. 앙리가 혀를 차며 불도저 기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철거는 중단됐지만 앙리의 얼굴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될 일이니까요. 석 달이 지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그 은발 아래 단단히 박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의 유예라니. 석 달 뒤에 다시 이 서류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잖습니까? 양복 무릎에 모래가 스며들었고 햇빛이 뒷목을 태웠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탈수인지 절망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지평선 너머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사막 도로 위로 검은 점 하나가 천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단도 SUV도 아니었어요. 덜컹거리는 소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녹이 슬고 짐칸이 찌그러진 낡은 트럭 한 대가 모래바람을 뒤집었으며 양식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앙리가 선글라스를 다시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저게 한국의 구원군인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왔을 때는 에어컨 달린 대형 밴 세대의 최신 장비가 가득 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고물상에서 끌고 온 것 같은 1톤짜리 트럭 한 대뿐이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그 트럭이 삐걱거리며 멈춰 섰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모래 속에 묻히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기대한 건 양복에 넥타이를 맨 외교관 스타일의 인물이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깔끔한 연구복이라도 입은 과학자 말입니다. 하지만 짐칸에서 뛰어내린 사내의 행색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굵은 손마디,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부분이 닳아서 실밥이 보였어요. 윗도리는 낡은 조끼였습니다. 왼쪽 가슴에 로고가 박혀 있었는데 실밥이 풀려서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더군요. 발에는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장화라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그 사내를 올려다보며 장관이 사기를 당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뒤이어 젊은 남자가 하나 더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땀에 찌든 작업복 차림에 배낭을 맸는데 배낭 지퍼가 반쯤 열려서 페트병과 수첩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둘 다 양복 대신 장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배낭이었어요. 앙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그 낡은 배낭을 가리켰어요. 저 안에 도라에몽이라도 들었나? 현미경 하나로 사막과 싸울 셈인가? 앙리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뒤에 있던 프랑스 기술진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사막의 열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검게 그을린 사내는 웃음소리를 들었을 텐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내든 변명을 하든 해야 정상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앙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이 딴 데 가 있었어요. 웅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양식장 한가운데 방치된 소금물 웅덩이. 프랑스가 실패의 증거라며 버리고 간 그 흙탕물을 말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국장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야 했으니까요. 먼지를 턴 양복 소매로 안경을 닦으며 물었어요. 박 소장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유세프 벤케다, 수산청 기술국장입니다. 솔직히 묻겠소. 프랑스가 수백억을 들이고도 실패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박 소장이라 불린 사내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에 당황이나 긴장 같은 것은 없었어요. 뭐랄까, 낯선 밭에 도착한 농부가 흙을 살피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국장님, 저 웅덩이가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다니 당황스러웠지만 답했습니다. 프랑스 팀이 시추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염분 농도가 들쑥날쑥하고 미네랄 균형이 엉망이라 양식에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났소. 그래서 방치된 거예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웅덩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서는 건 무례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 어떤 급한 것이 섞여 있었거든요. 관광객의 호기심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급함이었어요. 그때 철조망 밖의 상황이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하미드가 트랙터 엔진을 걸었어요. 거대한 바퀴가 모래를 일으키며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미드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며 박 소장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터번 아래로 충혈된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또 우리 물을 빼앗으러 온 거냐? 하미드의 소뚜껑만 한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뒤에 선 청년 대여섯 명도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박 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외국인이 다치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박 소장이 제 어깨를 가만히 밀어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돌을 든 사내 앞으로 맨몸으로 걸어가다니 미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하미드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외국인이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박 소장이 하미드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미드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어요. 그 작은 사내가 고개를 들어 하미드를 올려다보며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미드의 돌을 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어요. 그리고 그 거친 손바닥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를, 갈라진 손금 사이에 끼인 흙을 천천히 쓸었어요. 김 연구원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나도 농부의 아들이오.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압니다. 물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겠소. 하미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돌을 든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습니다. 손을 뿌리치며 뒤돌아섰죠. 두고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트랙터에 올라탔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돌은 내려놓은 겁니다. 앙리가 팔짱을 끼고 이 장면을 지켜보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쇼로군. 3일 뒤에 저들이 울면서 도망갈 거야. 내 자물쇠를 걸지. 앙리의 비아냥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연구원이라 불린 젊은 사내가 짐칸에서 텐트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접이식 텐트 2동. 간이 침낭. 버너. 냄비. 그걸 웅덩이 바로 옆 모래밭에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한낮에 프랑스 팀이 수영장 딸린 호텔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던 그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흙탕물 웅덩이 옆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잠깐, 뭘 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박 소장이 텐트 말뚝을 모래에 박으며 답했습니다. 숙소요? 여기가 숙소요. 새우는 24시간 살아있으니까 사람도 24시간 옆에 있어야죠.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봉지에서 꺼낸 건 믹스커피였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흙탕물 옆에 쪼그리고 앉아 믹스커피를 타는 광경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에어컨 딸린 밴 세대, 호텔 스위트룸 예약, 현장에는 하루 2시간만 나왔다가 들어갔죠. 보고서는 호텔 방에서 썼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파리 본사에서 했고요. 3년 동안 현장의 흙을 만져본 프랑스 연구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인들은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흙 위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앙리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텐트를 한번 훑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3일이면 충분하겠지. 열사병으로 실려가기 전에 비행기 표라도 알아보라고 전해줘. 앙리의 차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은 건 텐트 2동, 낡은 트럭 1대, 그리고 흙탕물 웅덩이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닦고 또 닦았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까? 사기꾼인가? 몽상가인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빔 프로젝터, 시뮬레이션 영상, 300쪽짜리 보고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농부의 거친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에어컨 대신 텐트를, 호텔 대신 흙바닥을 택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진심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불가능이라고 말하면 불가능인 겁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막의 황후는 빠릅니다. 50도의 열기가 순식간에 식기 시작하죠.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멈췄습니다. 100m의 텐트가 비쳤어요. 그 작은 텐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향이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3년간 프랑스 팀의 에어컨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만 맡았던 제 코에 그 구수하고 낯선 커피 향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기어를 넣고 출발했지만 집까지 가는 30분 내내 그 냄새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 저 텐트가 접히고 트럭이 떠나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2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제 20년도 고향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전부 석 달 뒤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손바닥에 볼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서명하려다 멈춘 흔적이었습니다. 물로 씻었는데 잘 지워지지 않더군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국장이 이 시간에 나올 일은 없었어요. 감시하러 온 겁니다. 장관이 석 달을 줬으니 제 책임하에 관리해야 했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제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텐트 앞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불이 켜져 있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꺼진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버너 위에 올려둔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빈 믹스커피 봉지가 대여섯 개 널브러져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겁니다. 50도의 낮과 10도의 밤을 텐트 한 장으로 버틴 거예요. 박 소장은 웅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흙에 닿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발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더군요. 뭘 하고 있나 싶어 옆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박 소장이 웅덩이에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혀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저 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입에 대다니. 염분 농도가 들쑥날쑥한 데다 미네랄 균형이 엉망인 물입니다. 프랑스 연구진도 라텍스 장갑 끼고 피펫으로만 채취했어요. 맨손은커녕 근처에 얼굴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병 걸립니다. 더러운 물이니 제발 그만두시오. 저도 모르게 존댓말과 반말이 뒤섞였어요. 그만큼 당황한 겁니다. 박 소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잠깐 뭔가를 음미하는 표정을 짓더니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이 물은 썩은 게 아닙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의사가 진단을 내리듯이요. 미생물이 자고 있는 겁니다.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생물이 자고 있다니요. 프랑스 보고서 300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었어요. 제가 소르본에서 배운 해양생물학 교과서에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일어서더니 웅덩이 가장자리에 진흙을 한 줌 퍼 올렸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비벼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마치 비단천의 결을 확인하는 장인 같았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흙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또 수첩에 적었어요. 점토질 15% 이상, 보수력 있음, 쓸 수 있소. 제 옆에서 김 연구원이 페트병에 웅덩이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햇빛에 비춰들었어요. 병을 천천히 기울이며 물속을 들여다보더군요. 빛이 투과하는 각도를 바꿔가며 한참을 관찰했습니다. 소장님, 녹조류 아닙니다. 규조류 위주예요. 활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페트병을 흔들자 물속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맨눈으로도 뭔가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팀이 3년간 정밀 센서와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던 그 물을 이 사람들은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비춰보고 있었어요. 원시적이라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킨 건 박 소장의 손가락이 진흙을 비비는 그 느린 동작 때문이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레일라 교수였습니다. 와글라 대학교 생물학과 조교수인 이 젊은 여성은 가방에서 캠코더를 꺼내 이미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교수님, 여긴 어쩐 일입니까? 어젯밤에 한국팀이 왔다는 소문 들었어요.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레일라가 렌즈를 박 소장에게 맞추며 중얼거렸어요. 교과서에는 없는 방식인데 관능 검사를 현장 진단에 적용하다니. 관능 검사라. 맛, 냄새, 촉감, 시각으로 물질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법이죠. 식품공학에서는 쓰지만 양식업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프랑스 교수들이 보면 코웃음 칠 거예요. 그런데 레일라의 눈빛은 조롱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수첩을 펼쳐 보여줬어요. 빼곡한 한글 사이에 그림이 끼어 있었습니다. 물결 모양, 해 모양, 달 모양.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이었지만 숫자만은 읽을 수 있었어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연구원이 통역했습니다. 낮 50도, 밤 20도. 이 미친 일교차가 오히려 미생물 폭발의 열쇠다. 소장님이 적으신 겁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일교차가 열쇠라고요? 40도의 일교차는 모든 생물을 죽이는 살인적인 조건입니다. 프랑스 보고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단정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일교차였어요. 박 소장,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일교차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걸 오히려 이용하겠다니요? 박 소장이 수첩을 접으며 저를 봤습니다. 낮에 50도면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밤에 20도로 떨어지면 활동이 멈추며 가라앉아요. 이게 자연이 만들어주는 리듬이요. 기계로 흉내 내려면 수십억이 드는 온도 사이클을 사막이 공짜로 돌려주고 있는 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같은 현상을 프랑스는 재앙으로 봤고 이 사람은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같은데 해석이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사람은 에어컨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읽은 게 아니라 새벽부터 흙탕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직접 확인하고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앙리 뒤몽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군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쌍안경을 꺼내 웅덩이 쪽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뭘 보고 있는지는 뻔했습니다. 박 소장이 물을 맛보고 흙을 비비는 장면이 다 보였을 겁니다. 앙리가 조수석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아니라 보고서부터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앙리의 차가 돌아간 뒤 박 소장이 웅덩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바닥을 밟아보고 웅덩이 2개 높이를 눈으로 가늠했어요. 그러더니 김 연구원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연구원이 트럭 짐칸에서 비닐롤과 파이프 묶음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기존 계획에 있던 콘크리트 수조 건설은 취소해야 합니다.
박 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콘크리트 수조는 프랑스 설계도에 따라 예산까지 배정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취소라니. 그럼 뭘로 짓겠다는 겁니까? 박 소장이 비닐로를 톡 쳤습니다. 비닐하우스요. 한국 농가에서 쓰는 방식이요. 비닐로 지붕을 덮고 소형 수조를 여러 개 만들면 온도 제어가 쉽고 건설 비용은 콘크리트의 10분의 1이요. 콘크리트 수조 대신 비닐하우스라 수백억짜리 계획을 비닐 몇 장으로 대체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산림감사관이 들으면 감사 보고서에 빨간 줄을 3번은 그을 얘기였어요. 하지만 박 소장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십억짜리 센서가 놓친 것을 혀끝과 손끝으로 찾아낸 사람이 수백억짜리 콘크리트를 비닐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미쳤거나 천재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소장님 말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저는 직위해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박 소장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실패해봤소. 20년 전 남해안에서 첫 양식장이 태풍에 쓸려갔을 때 빚더미에 앉은 어민들 얼굴을 저도 압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제 속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찌르는 말을 하는 걸까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 그 말 한마디에 10년 전 고향 마을의 체념한 눈빛이 되살아났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건지 바람에 흔들린 건지 모르겠어요. 박 소장은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김 연구원과 함께 비닐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50도의 햇빛 아래서 두 사람의 등이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레일라 교수가 캠코더를 내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저 사람들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프랑스 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데이터로 시작해서 보고서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흙으로 시작해서 아직 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석 달 뒤에나 알 수 있겠죠.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사막에서 비닐하우스의 뼈대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프랑스 설계도에는 없던 구조물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3동이 완성되기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프랑스 설계도에 따른 콘크리트 수조였다면 석 달은 잡아야 했을 거예요. 박 소장과 김 연구원 단 둘이서 뼈대를 세우고 비닐을 씌우고 소형 수조를 파 넣었습니다. 제가 인력을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우리끼리 해야 한다고,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손대면 다시 뜯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닷새째 되던 아침, 박 소장이 저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불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비닐 지붕 아래 갇힌 공기가 찜통이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는데 박 소장은 땀을 닦을 생각도 않고 수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수조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빈 수조였어요. 맑은 지하수만 채워져 있었죠. 투명한 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 소장이 트럭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밀봉된 비닐팩 여러 개와 갈색 액체가 든 플라스틱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생물입니다. 한국에서 배양해 온 거요. 그리고 이건 닭밀이요. 닭밀이라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고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검고 끈적한 액체를 수조에 넣겠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비닐팩을 뜯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퍼졌어요. 큼하면서 구수한, 뭐라 표현할까, 한국 음식 중에 청국장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런 냄새일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이 순식간에 발효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박 소장이 미생물 배양액을 수조에 부었어요. 이어서 닭밀을 섞었습니다. 그러더니 현장에서 퍼온 진흙까지 한 삽 떠넣었어요. 맑던 지하수가 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올라왔어요. 2분, 3분이 지나자 투명했던 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코코아를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수구 물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멀쩡한 물을 썩게 만들 작정이요? 목소리가 높아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3년간 프랑스가 수질 관리에 매달렸던 그 물을 눈앞에서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다니. 화가 치밀었어요.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제 앞에 섰어요.
데이터 패드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이 갈색 덩어리를 바이오 플락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이 뭉쳐서 만든 자연 필터예요. 새우가 배설하면 이 미생물이 오염물을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미생물 덩어리를 다시 새우가 먹어요. 물을 갈지 않아도 되는 완전 순환 시스템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악취 나는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습니까? 프랑스의 300쪽짜리 보고서도 이론은 완벽했어요. 결과가 없었을 뿐이죠.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이 커졌습니다. 냄새를 맡고 달려온 산림감사관이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조의 갈색 물을 보자마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질 오염 증거 확보. 이거면 충분합니다. 찰칵찰칵. 살림이 신이 나서 사진을 찍어댔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군요. 드디어 한국팀을 내쫓을 빌미를 잡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살림은 사진을 찍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디에 전화할지는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뒤 앙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가 아니라 라시드 장관에게 직접 건 모양이었습니다. 살림이 찍은 사진을 앙리에게 넘긴 게 분명했죠. 장관 비서실에서 제게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앙리가 뭐라고 보고했는지 비서관의 목소리에서 짐작할 수 있었어요. 국장님, 디몬 고문이 장관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팀이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알제리 전역에 전염병이 돌 거라고요. 사실입니까? 전염병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미생물 배양이 전염병이라면 빵 만드는 것도 생물학 테러겠군요. 하지만 앙리의 말에는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권위가 붙어 있었어요. 장관이 겁먹을 만했습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내일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닐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제 표정이 어떠했는지 박 소장이 한눈에 알아챘나 봅니다. 수조 옆에서 일어서더니 트럭 짐칸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종이컵 2개와 믹스커피 봉지였습니다. 버너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탔어요. 거품이 부서지는 갈색 물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악취 나는 수조 옆에서 적에게 둘러싸인 채로 마시는 믹스커피.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 소장의 다음 말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국장님, 딱 일주일만 기다려보쇼. 종이컵을 쥔 손이 흙투성이었어요. 손톱 밑에 진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고문의 매끈한 손과는 정반대인 그 손으로 커피를 건넨 거예요. 일주일 뒤에 새우가 죽어 있으면 내 손으로 묻고 떠나겠소. 각서를 쓰리다. 각서라. 프랑스 팀은 3년 동안 각서 한 장 쓴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해도 자물쇠는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제 목숨을 자기 손에 걸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무모한 건지 진심인 건지. 쓰시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박 소장이 수첩을 찢어 각서를 적었어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섞인 투박한 글씨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아래에 불어로 번역을 덧붙였어요. 저는 그 종이 조각을 양복 안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에서 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보이는 위치에 차를 세웠어요. 새벽 2시, 3시가 넘어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산소 공급기였습니다. 갈색 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살리는 장치라고 김 연구원이 설명했었죠. 새벽 3시에 차에서 내려 비닐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멈췄어요. 박 소장이 수조 옆 풀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 수온계를 쥐고 있었어요. 고개가 앞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잠든 거였어요. 풀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수온계를 놓지 않고 잠이 든 겁니다. 옆에 빈 믹스커피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막의 밤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 50도를 넘기던 곳이 밤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져요. 그 추위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몸보다 수조의 수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박 소장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박 소장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수온계의 빨간 눈금이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갈색 물 표면에서 작은 거품들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거품이었습니다. 냄새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에 맡았던 시큼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구수하면서 따뜻한 뭔가가 익어가는 냄새.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를 때 나는 그런 종류의 냄새였어요.
미생물이 깨어나고 있는 건가? 자고 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나서며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에어컨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3년 동안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 구수한 발효 냄새와 믹스커피 향은 적어도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7일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국장이 매일 현장에 나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감시하러 간다고 둘러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갈색 물이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거품의 크기가 달라졌다가 냄새가 시큼했다가 구수해졌다가 살아있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코와 귀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보글거리는 소리가 날마다 달랐거든요. 검증일 아침, 비닐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라시드 장관이 직접 왔어요. 장관이 와글라까지 내려온 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착공식, 두 번째는 프랑스 팀 철수 통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이었죠.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정치인의 얼굴은 읽기 어렵지만 눈가에 힘이 들어간 건 보였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자기 목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아는 눈이었어요. 앙리 뒤몽도 왔습니다. 안 올 리가 없죠. 이 사람은 한국팀이 실패하는 순간을 눈앞에서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대며 비닐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군요.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앙리의 한마디에 장관의 미간이 더 좁아졌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냄새가 강했거든요. 바깥에서 맡으면 그게 발효 냄새인지 부패 냄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산림 감사관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증거를 기록할 준비가 된 거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조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짙은 갈색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색이 더 진해져 있었어요. 거의 초콜릿에 가까운 빛깔이었습니다. 표면에서 작은 거품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지만 새우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물이 너무 탁해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박 소장이 수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조끼 차림의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아무 말 없이 뜰채를 집어들었어요. 긴 자루가 달린 그물 뜰채를 짙은 갈색 물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천천히 바닥까지 밀어넣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앙리의 손수건이 코에서 내려왔어요. 장관이 반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살림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췄어요. 정적이었습니다. 산소 공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비닐하우스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뜰채 자루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힘차게 들어 올렸습니다. 갈색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새하얀 와이셔츠에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옷을 닦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뜰채 안에서 무언가가 펄떡이고 있었거든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그물 안에서 뒤엉켜 튀어 올랐어요. 팔뚝만한 새우들이었습니다. 투명한 껍질 사이로 붉은 빛이 비쳤고 다리가 쉴 새 없이 허우적거렸어요. 한 마리가 그물 밖으로 튀어올라 제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새우가 뛰었어요. 딱딱 소리를 내며 꼬리를 튕겼습니다. 그 진동이 손끝에서 팔뚝까지 올라왔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프랑스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한 흙탕물에서 바다보다 더 싱싱한 생명이 펄떡이고 있었어요. 손바닥 위의 체온과 새우의 체온이 뒤섞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라시드 장관이 수조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기울여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갈색 물 표면에 장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데이터 패드를 장관 앞에 내밀었어요. 암모니아 0, 질산염 0, 완벽한 자체 정화 생태계입니다. 물을 한 번도 갈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번도 갈지 않았다. 이 사막에서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물 한 방울에 목숨을 거는 이 땅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선언인지
와글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겁니다. 제 옆에서 레일라 교수가 숨을 멈춘 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캠코더를 들 생각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앙리의 목소리가 비닐하우스를 찢었습니다. 사기야. 앙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다시피 하며 박 소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딘가에서 사온 새우를 몰래 넣은 게 분명해. 이 수질 조건에서 갑각류가 생존하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3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 앙리의 고함이 비닐하우스 안을 울렸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 300쪽짜리 보고서,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직인. 앙리가 가진 무기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장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새우가 펄떡이고 있는데도 프랑스 권위 앞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130년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였습니다. 레일라 교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사흘 전 수조에서 채취한 개체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레일라가 서류를 펼쳐 앙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미네랄 흡수 패턴이 이 지역 지하수의 미량원소 비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개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이 새우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겁니다. 앙리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반박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앙리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적 방법론이었거든요. 자기가 믿는 무기에 자기가 맞은 꼴이었습니다. 앙리가 한 발 물러섰어요. 선글라스를 주웠으며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패배를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인정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당장 쏠 총알이 없어진 거죠. 돌아가서 또 보고서를 쓰겠지요. 새로운 논리를,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서요. 하지만 그 순간만은 제 눈앞에 사실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뛰던 새우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딱딱, 꼬리를 튕기던 그 진동. 제 20년이 이걸 위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박 소장이 뜰채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런데 그 작은 미소에 7일 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 못 자고 수온계를 쥐고 흙바닥에 쪼그려 앉았던 그 밤들이요. 기쁨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미풍이었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비닐 지붕이 펄럭이기 시작했어요. 김 연구원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돌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시로코입니다. 대형 모래폭풍 경보가 내려왔어요. 시로코. 사하라 특유의 모래폭풍입니다. 예고 없이 불어닥치면 시야를 삼키고 전신줄을 꺾어버리는 사막의 괴물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쪽 지평선이 누런 벽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래 구름이 하늘을 집어삼키며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밖 전력선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산소 공급기 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 기계가 멈추면 새우는 1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새우의 온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모래 구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런 벽이 하늘의 절반을 삼킨 상태였어요. 모래 폭풍이 덮쳤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사라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와 입으로 모래가 밀려들었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비닐하우스 지붕이 미친 듯이 펄럭이며 쇠파이프 뼈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방향 감각이 사라졌어요. 불과 30분 전까지 손바닥 위에서 새우가 뛰던 그 현장이 지금은 모래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니라고 나을 게 없었어요. 비닐 틈새로 모래가 쏟아져 들어왔고 수조 위에 모래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래가 아니었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조명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산소 공급기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전신주가 쓰러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들은 건 바람 소리와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김 연구원의 비명이었습니다. 소장님, 이 밀도면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산소가 고갈되면 전멸이에요. 1시간, 60분, 3600초. 그 안에 산소 공급을 재개하지 못하면 일주일간의 기적이 통째로 죽는 겁니다. 휴대폰 불빛을 켰어요. 흔들리는 빛 속에서 수조 표면이 보였습니다.
갈색 물 위로 거품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미생물에게 산소가 끊긴 거였습니다. 분당 수백만 마리의 미생물이 질식해가고 있었어요. 미생물이 죽으면 수질이 무너지고 수질이 무너지면 새우가 죽습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이 넘어지고 있었어요. 발전기, 비상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박 소장이 어둠 속에서 외쳤어요. 맞았습니다. 관리소에 비상 발전기가 있었어요. 연료만 넣으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모래바람을 뚫고 관리소로 뛰었어요. 50m가 500m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발이 모래에 빠졌어요. 안경이 모래로 뒤덮여 앞이 안 보였습니다. 더듬더듬 관리소 벽을 짚어가며 유류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철문을 쳤어요. 쾅쾅 소리가 바람에 묻혔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어요. 5번째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야간 불출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산림감사관님 지시예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산림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피가 끓었습니다. 규정상 불가. 그 네 글자가 새우 수만 마리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산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퇴근한 겁니다. 폭풍이 올 줄 알면서도 열쇠를 맡기지 않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관리소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20분이 지났을 겁니다. 남은 시간 40분.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고향 마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빚더미에 앉은 어민들의 체념한 눈빛. 또 실패하는 건가? 또 제 손으로 끝장을 내야 하는 건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앙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세프, 나도 들었네. 정전이라며? 안타깝지만 천재지변은 신의 뜻이야. 앙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은 한 톨도 없었어요. 오히려 느긋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와인잔이라도 기울이며 전화한 것 같은 여유가 묻어났어요. 장관에게 연락해뒀네. 전염병을 막으려면 지금 폐기하고 철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자연이 답을 준 거야, 유세프.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지 않으면 제 입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욕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모래바람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비닐하우스로 돌아갔을 때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휴대폰 불빛으로 수온을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수온 38도. 산소 공급 없이 온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열기를 가둔 거였어요. 비닐하우스가 밀폐된 상태에서 사막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힌 겁니다. 수조 표면 위로 새우들이 뻐끔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산소를 찾아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미는 거였습니다. 숨이 막혀 죽어가는 겁니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갈색 물 위로 삐져나온 수십 개의 더듬이가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장화를 벗었습니다. 조끼도 벗었어요. 우통을 벗어던졌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람이 기계다. 박 소장이 수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는 갈색 물 속에서 두 팔을 크게 휘저었어요. 물을 휘젓는 거였습니다. 산소 공급기가 하던 일을 맨몸으로 대신하는 거였어요. 팔이 물을 가르며 거품이 일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었어요.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갈색 물이 박 소장의 얼굴을 덮었지만 눈도 감지 않았어요. 김 연구원이 옆 수조에 뛰어들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물 퍼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박 소장의 팔 동작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밤을 새운 몸이었어요. 체력의 한계가 온 겁니다. 교대해야 합니다. 김 연구원이 외쳤지만 3번째 수조는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 수조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박 소장이 자기 수조에서 3번째 수조로 옮겨갔습니다. 첫 번째 수조가 다시 멈췄어요. 이쪽을 저으면 저쪽이 죽고 저쪽을 저으면 이쪽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박 소장의 팔이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물속에서 몸이 기울었습니다. 가라앉으려는 것처럼요. 더 이상 서서 볼 수 없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던졌어요. 구두를 벗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죠. 첫 번째 수조에 들어갔어요. 갈색 물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수온이 40도에 육박한다더니 목욕탕 물 같았어요. 미끄러운 뭔가가 발등을 스쳤습니다. 새우였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팔을 저었어요. 온 힘을 다해 물을 휘저었습니다. 물이 무거웠어요. 미생물이 잔뜩 들어있는 갈색 물은 맑은 물보다 점성이 높았습니다. 5번을 젓는데 10번 젓는 것만큼 힘이 들었어요. 비닐하우스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모래가 비닐 지붕을 두들겼어요. 안에서는 세 사람이 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학파 박사 1명과 한국 수산과학원 연구자 2명이 흙탕물 속에서 나란히 팔을 저었어요. 국적도 직급도 의미 없었습니다. 살려야 했어요. 그냥 살려야 했습니다. 40분이 됐을 때 박 소장이 수조 벽에 기댔어요.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탈진이었어요. 물속에서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어깨까지 잠겼어요. 김 연구원이 소리쳤지만 자기 수조를 버릴 수 없었어요. 자물쇠. 유류 창고의 자물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규정상 불가. 살림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였어요. 규정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긴 겁니다. 수조에서 나왔어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관리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유류 창고 앞에 섰어요. 자물쇠를 노려봤습니다. 바닥에서 돌을 집어들었어요. 주먹만 한 돌이었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이었어요. 국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감사원에 걸리면 파면이고 하다못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제 20년 공직이 이 돌멩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었어요.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에 안 부서졌어요. 2번, 3번, 4번.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돌표면에 번졌어요. 5번째에 자물쇠 고리가 휘었고 6번째에 떨어졌습니다. 철문을 열고 기름통을 끌어냈어요. 20리터짜리 철제 기름통이었습니다. 등에 메고 뛰었어요. 기름통이 등뼈를 눌렀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횃불 불빛이 모래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미드였어요. 터번을 두른 그 거구가 횃불을 치켜들고 마을 청년 10여 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우를 살리자. 하미드의 고함이 폭풍 속에서 터져나왔어요. 우리 새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돌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미드가 횃불을 비닐하우스 입구에 꽂아 고정시켰어요.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수조 3개가 드러났습니다. 갈색 물 위로 새우들이 뻐끔거리고 있었고 박 소장은 수조 벽에 기댄 채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어요. 저 사람부터 끌어내. 하미드가 소리치자 청년 둘이 수조로 뛰어들어 박 소장의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박 소장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팔을 들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원도 한계였어요. 물을 젓던 양팔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미드가 청년들에게 뭔가를 아랍어로 빠르게 지시했어요. 순식간에 대형이 짜였습니다. 수조 하나에 4병씩, 양쪽에 2명씩 서서 물을 저었어요. 베두인족 후에답게 몸을 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소뚜껑만 한 손이 갈색 물을 가르며 거품을 일으켰어요. 비닐하우스 안이 물 튀기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기름통을 비상 발전기 옆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피투성이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름 주입구를 열고 통을 기울였어요. 기름이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전기의 시동 레버를 잡았어요. 한 번 당겼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2번째, 기침 소리만 나고 꺼졌습니다. 3번째, 손바닥에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레버를 적셨어요. 이를 악물고 4번째를 당겼습니다. 발전기가 걸렸어요. 쿵쿵거리는 엔진 소리가 비닐하우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그리고 산소 공급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을 채웠어요. 수조 바닥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울들이 보글보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환성이 터졌습니다. 흙탕물 속에 서 있던 청년들이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미드가 수조 안에서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갈색 물이 그 굵은 팔뚝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김 연구원이 수조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박 소장이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횃불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발전기 옆에 서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손목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물쇠를 부순 오른손 손바닥이 찢어져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 때문이겠죠.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픈 걸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모래폭풍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죽고 모래가 가라앉자 별이 보였어요. 사하라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 가까웠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모래로 덮여 있었어요. 트럭도, 텐트도, 관리소 지붕도 모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흙탕물 속에 서 있던 청년들이 하나둘 수조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옷이 갈색 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진흙 냄새, 발효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미드가 수조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갈색 물 아래로 새우들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뻐끔거리던 더듬이들이 사라졌어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미드가 물속에 손을 넣었어요. 새우 한 마리가 그 솥뚜껑만한 손바닥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미드가 새우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일주일 전 이 웅덩이에 돌을 던지던 사내가 지금은 새우 한 마리를 아기 다루듯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살았구나. 하미드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떠올랐어요. 모래폭풍이 지나간 뒤에 사막은 기이하게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전날의 지옥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때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앙리 뒤몽이었어요. 이른 아침인데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앙리의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폭풍 피해 현장 점검 보고서 예상 전량 폐사 및 시설 폐기 건의. 밤새 작성한 게 분명했습니다. 폭풍이 모든 걸 쓸어버렸을 거라 확신하고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리러 온 거였어요. 앙리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서류를 든 손이 공중에 멈춘 채 굳어졌습니다. 수조 3개가 멀쩡했어요. 갈색 물이 가득했고 기포가 보글거리고 있었고 새우들이 바닥에서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량 폐사는 없었어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앙리의 시선이 수조에서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어요. 갈색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알제리 청년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한국인 2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색의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국적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색도 머리카락 색도 갈색 물 아래 감춰져 있었어요. 앙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어요. 3년간의 데이터로 예측한 결과와 눈앞의 현실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은 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원 생존이었어요. 저는 앙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젖은 옷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른손 손바닥에 감은 응급붕대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앙리의 양복과 제 행색의 대비가 얼마나 극명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그 순간 비참함은 느끼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불어로 말했어요. 제가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언어로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내 나라에서 나가. 앙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알제리 관료들에게 지시만 내리던 사람이 알제리 관료에게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앙리의 눈이 제 뒤를 봤어요. 하미드와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과 김 연구원도 일어섰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벽이 된 거였습니다. 앙리와 저 사이의 사람들의 벽이요. 앙리가 한 발 물러섰어요. 또 한 발. 서류 뭉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다 비닐하우스 입구의 파이프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선글라스가 코에서 미끄러져 모래바닥에 떨어졌어요. 줍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구두에 모래가 들어갔는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더니 엔진을 걸었어요. 타이어가 모래를 튀기며 출발했습니다. 차가 작아지다 지평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래바닥에 앙리의 선글라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렌즈에 금이 가 있었어요. 명품 로고가 모래먼지에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았어요. 그때 차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라시드 장관이었어요. 장관이 차에서 내리는데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비닐하우스 안을 둘러보더니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갈색 물 냄새, 땀 냄새, 발효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을 거예요. 장관의 시선이 흙투성이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장관이 제 앞에 섰어요. 제 피 묻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에게로 갔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박 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탈진한 몸이 휘청거렸어요. 장관이 박 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과 물로 범벅이 된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다시 제게 돌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감은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쥐었어요. 장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흙탕물에 젖은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진 그 순간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냥 따뜻한 공기였어요.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쓸고 간 사막은 기이하게 깨끗했어요. 하미드가 제 옆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유세프, 어젯밤에 나는 무서웠소. 하미드가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물 도둑놈이었는데요. 새우가 무서웠던 게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이 물속에서 쓰러지는 걸 보는데 내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소. 왜 그런지 모르겠소. 내 새우도 아닌데. 하미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새우가 맞소. 어젯밤부터 내 새우가 됐소. 하미드의 소뚜껑만 한 손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싫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2월 6일 와글라 주의 기온은 섭씨 22도였어요. 사막의 겨울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온도를 허락합니다. 여름에 50도를 넘기던 그 땅이 겨울에는 이렇게 온순해져요. 사막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극과 극 사이를 오가는 땅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식장 정문에 트럭 3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냉동탑차였습니다. 짐칸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냉기가 새어나왔어요. 수조에서 건져 올린 대하 5톤이 얼음 상자에 담겨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5톤이면 대하 약 20만 마리예요. 프랑스가 불가능이라고 선언했던 그 사막에서 바다가 없는 이 내륙 한복판에서 20만 마리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출발할 때 경적을 울렸어요. 빵! 하는 소리에 양식장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와글라 주민들이 아침부터 몰려왔거든요. 여자들은 머리에 쟁반을 이고 전통 과자를 돌렸고 남자들은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제였어요. 이 메마른 땅에서 축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선물한 작업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국립수산과학원 로고가 박힌 그 낡은 조끼요. 박 소장이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실밥이 살짝 풀려 있었지만 꿰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문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알제리 사막새우 양식센터.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레일라 교수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현수막 아래서 레일라가 학생 12명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교과서가 아니라 수조 물 샘플이었어요. 갈색 물이 담긴 페트병을 흔들며 미생물의 활동 주기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교실에서 이론만 배우던 아이들이 이제 흙탕물 앞에서 실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방송국 차량이 도착했어요. 알제리 국영 방송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세섭되고 조명이 켜졌어요.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국장님,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키운 건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머뭇거렸을 겁니다. 적당히 외교적인 말을 골랐겠죠. 하지만 지금 제 손바닥에는 자물쇠를 부술 때 생긴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 흉터가 입을 열게 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갇혀 살았어요. 프랑스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최신 장비도 아니고 혁신 기술도 아니었어요. 맨손으로 물을 젓는 뚝심, 흙바닥에서 잠드는 성실함,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였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박 소장이 멀뚱히 서 있었어요. 통역을 듣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표정이 같았습니다. 눈만 조금 달라질 뿐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뒤 박 소장이 저를 비닐하우스 쪽으로 불렀습니다. 김 연구원도 함께였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여전히 갈색 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맡았던 냄새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맡을 수 없겠구나 싶으니 코끝이 시큰했어요. 박 소장이 배낭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수첩이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지에 흙탕물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이 전부 담긴 수첩이었어요. 물 맛을 보고 적은 메모, 일교차에 따른 미생물 활동 그래프, 당밀 배합 비율, 수온 변화 기록, 한글과 그림이 빼곡했습니다. 박 소장이 그 수첩을 제게 내밀었어요. 원본이요. 국장님이 가지시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사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본을 넘기는 거였어요. 박 소장의 20년 경험과 6개월의 현장 기록이 담긴 유일한 노트를요. 소장님, 이건 소장님의 연구 자산 아닙니까? 원본을 넘기면 어떻게 합니다. 박 소장이 자기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어요. 여기 있소. 20년치가 전부 여기 들어있으니까 종이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죠. 김 연구원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박 소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걸 봤어요. 이가 드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이가 선명했어요. 장화를 신고 흙투성이 조끼를 입은 채로 웃는 그 모습이 어떤 양복 차림보다 근사해 보였습니다. 수첩을 받아 가슴에 품었어요. 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300쪽짜리 프랑스 보고서보다 이 얇은 수첩 한 권이 100배는 무거웠습니다. 오후에 환송 행사가 열렸어요. 양식장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라면을 큰 냄비에 끓였어요. 하미드가 대추야자, 열매를 바구니째 가져왔습니다. 라면 국물에 대추야자를 찍어 먹는 기이한 조합이 탄생했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맛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유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미드가 박 소장 옆에 앉았습니다. 소뚜껑만 한 손으로 박 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박 소장의 상체가 하미드 쪽으로 기울어질 정도였습니다. 하미드가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김 연구원이 통역했습니다. 내 대추야자 농장 한편에 수조를 팔 거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내년에 오면 내 새우를 먹여주겠소.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하미드의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은 늘 부족했지만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트럭에 짐이 실렸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1톤 포터였어요. 짐칸에는 빈 상자와 접힌 텐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올 때 가득했던 비닐 롤과 파이프 묶음은 없었어요. 전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거였습니다. 박 소장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김 연구원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6개월 전 처음 들었던 그 덜컹거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장 마당에 선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하미드가 터번을 벗어 흔들었습니다. 레일라가 학생들과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라시드 장관도 와 있었는데 손을 흔드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은 채 트럭 뒤를 따라 걸었어요. 정문까지 걸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서도 걸었어요. 트럭이 사막 도로로 접어들 때까지 걸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트럭의 흙먼지를 제 얼굴로 밀어왔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모래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럭이 작아졌어요. 아지랑이 너머로 검은 점이 되었다가 지평선에 닿았습니다. 사라졌어요. 돌아서는데 발밑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모래에 반쯤 파묻힌 물건이었어요. 집어 올렸습니다. 선글라스였어요. 렌즈에 금이 간 명품 선글라스. 앙리 뒤몽이 석 달 전에 떨어뜨리고 간 그 물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줍지 않아 모래가 반쯤 삼켜버린 거예요.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 셋이 뛰어오더니 제 손에 들린 선글라스를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아저씨, 그거 줘요. 아이가 선글라스를 낚아채 자기 코에 걸었습니다. 금 간 렌즈 너머로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다른 아이가 빼앗으려고 달려들었고, 세 번째 아이는 모래 위를 뒹굴며 깔깔거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새겨진 선글라스가 아이들 손에서 장난감이 되고 있었어요. 양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한알짜리 사막새우 양식센터.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요. 비닐하우스 세 동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안에서 산소 공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갈색 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낮 50도, 밤 20도. 이 미친 일교차가 오히려 미생물 폭발의 열쇠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같은 현상을 재앙으로 본 사람이 있었고, 기회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법이었어요. 수첩을 닫고 가슴에 다시 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어갔어요.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